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158회입니다. 네. 시즌도 158 시즌. 158회가 매 회가 회가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편 뜰 때 그게 158회예요. 근데 이게 한 편 떠가지고 월요일 반 나가고 금요일 날 반 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158회 김영민의 시사 돼지. 158회, 159회 녹음이라고 그러네, 녹화는. 근데 158회로 하기로 했어요. 왜? 한결의 마음이야. 뭔가 합리적이지 않아? PD께서 착각하지 말고 158회 인제 말고. 한 번에 하는 거 녹음하는 거? 158회. 네. 아니, 처음에 158회 및 159회 녹화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야, 그만 얘기하자, 쓸데없는 가지고. 쓸데없는 너무 이거 길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네. 김영민의 시사 돼지. 자, 시사 돼지. 시사 멧돼지로 불러주십시오. 그렇지. 체지방이 10%대기 때문에 저는 군살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탤런트 박철 씨가 그렇지 않을 거다. 그 살코기를 분해해 보면은 마블링이 상당할 것이다. 거기에 살코기에 지방이 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 저기 식단 점수 뭐야? 예? 식단 점수 나왔잖아. 식단 점수 그거 안 뜯어봤네. 예. 안 들어서 안 뜯어봤어요. PDF로 보내온 것만 봤는데 하여튼 암은 없고 당뇨하고 고혈압은 있대. 그러니까 식단 점수 있잖아요. 네. 10점 만점에 당신의 식단은 이런 점수 나와요. 네. 난 1점이야. 몇 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점을 아시죠? 줄 수가 있어. 채소를 안 드세요. 예. 채소는 가축만 하는 것이다. 예. 아니 거기 가서 뭐 이렇게 정기 검사를 저희가 뭐라지? 그 종합 검사를 예. 종합 검진. 너 방에 들어갔더니 그 영양사하고 좀 기다리세요. 영양사하고 간호사 앉아서 물어보잖아. 네. 식단이 어떠냐고. 너도 물어봤지. 네. 그래서 일주일에 육류를 얼마나 먹냐, 뭐 이런 거. 매일이요. 그래서 야채를 얼마나 먹냐, 야채를 안 먹는다고. 다 조사를 했어. 그러더니 아이를 주기적으로 우리 먹으라고. 김호준 총수 식사하는 거 보면은 습관이 뭐냐면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고기. 그게 이른바 이건이 황제 다이어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리 김어준 씨는 나하고 이 식성이 아주 비슷해서 영입을 해가지고 후계자로 키울까? 야,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 시작하지 마. 해놓고 보니까 수습이한데.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제가 과일 먹고 야채 먹으라길래 영양사에게 싫어요. 그러고 나왔더니 1점을 줬어. 1점을 줬어. 영양사한테. 영양사 1점이야.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한겨레 20일 정치팀의 송호균 기자 모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기자 이름인데 봤더니 한겨레 20일인가? 봤더니 전에 프레시안에 계셨네요. 예. 얼마나 계셨어요? 회사에서 만 6년 정치부 생활을 했고요. 예. 작년 말에 한겨레에 입사하게 돼서 한겨레 20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프레시안에서는 혹시 프레시안에서 이상하고 지금 사세를 확장하고 있지 않나요? 사세 확장이라기보다는 사세 유지. 지금 회사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의욕적으로 사세 확장을 하려고. 그래서 사장. 제 전 직장이지만 프레시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상당히 놀라운 일일 수도 있는데 이명박 정부 출범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소폭이지만 흑자를 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해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잘 해나가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자, 우리 한겨레로 오셨어요. 송호균 기자. 예.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볼 텐데 이 MB 정부 출범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6사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죠. 혼자 드시기 아니, 괜찮아요. 예, 다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예. 이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만은 누구예요? 카카. 존경하는 카카. 누구예요?
뭐 최시중이야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봐야 보고 되는구나. 있었구나. 셋이 어떻게 생겼지도 모르고. 닮으셨잖아요. 이상들. 이 사람 누구야? 안상수. 안상수도 알아요. 안상수는 다 알더라고 보니까. 예, 초등학생도 알아요. 누구야 누구? 오, 안녕하십니까. 최시중입니다. 입에 막 침이 고여있는 듯한 그런 목소리에 그거 하지 마. 보이스 칼라. 비슷하대 나름대로. 아이, 예. 하지 마. 예. 기분 나빠. 자 그리고 누구예요? 이재호 아시는구나. 이재호가 누구예요? 응? 영화 오른팔. 누구예요? 박희태. 네, 희태 형님. 자 이분은 잘 모를 거다. 누구? 잘 모르시나요? 잘 몰라요? 이 양반 머리 하얗지 않았어요? 네, 염색하는 거죠. 염색을 했죠. 김덕용 씨라고 우리 저 문수영, 재호영 끌어들인 주인공입니다. 왜 그 한나라당에 있는 과거 운동권들 다 이 양반이 끌어들였던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이니셜로 정치인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 굉장히 비중이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주 큰 정치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이니셜을 붙여주는데 바로 DR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니 그래도 이 양반이 저 97년 대선인가 그 국면에서 또 그럼요. 나름대로 네네. 용 중에 하나였죠. 이래서 이름이 덕용이야, 덕용이. 자, 김덕용. 이 6명이 예. 최고 의결기구였죠. 그렇죠. 여권의 컨트롤 타워.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 BBK 특검을 받느냐 마느냐 했을 때 6인에서 받자! 네. 그렇게 해서 받아버리는 결론을 거죠. 내려가지고 결론은 받았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대선 국면에서 고비마다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의사 결정을 했던 곳이 바로 이들이 모여있는 6인 회의입니다. 혹시 이 6인에서 네. 그 김경준 가짜 편지를 획득했을까요? 글쎄요. 뭐 아니 네. 그 정도는 아셔야지. 유인회가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 근데 의사결정이 거기서 나왔을 수도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죠. 추론. 또 하나의 추론은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이들이 내막이. 과연 주도적으로 했느냐 아니냐는 팩트 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말할 수 이들의 없지만. 결정 없이 그 정도 사안이 같다고 추론하기는 어렵지. 그거 아시죠? 가짜 라고 편지.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것도 합리적인 추론이죠. 가짜 편지 그걸 갖고 가짜 편지인데 그 가짜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경준이 우리가 정치 공작 하려다가 결국 실패했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BBK 문제와 대단히 관련해서 모호하게 그 노무현 정부가 기획을 했고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과정이었는데 실패했네. 이런 내용이에요. 이 편지를 봐서는 이 정권이 기획한 거다 BBK는 이렇게 당시에 한나라당에서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걸 들고 흔들었던 게 홍준표. 홍준표. 네, 당시 예. 대표였죠. 그 홍준표 보셨을 때 뭐라고 그랬나 그거 갖고? 그때 우리가 물어본 게 봉투 어디냐고 물어봤지. 예, 봉투. 편지가 있으면 봉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봉투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봉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제 그 편지를 작성한 양반이 있는데 예. 그 양반이 이제 시켜서 작성을 했다고 나중에 네. 폭로하면서 네. 그 봉투 이렇게 미국에서 온 편지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 편지를 치과 부르죠. 네, 싱가포르죠. 이 봉투를 일단 미국으로 보내라. 네. 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미국에 자기 집으로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 그 주소란에서 미국에 캘리포니아 주소란에서 찾아서 네. 특정 치과 의사에게 네. 치과 의사였던가 변호사였던가 하여튼 미국 사람. 미국 사람 누군가 한국말을 찾아내서 전혀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한국 브로셔를 넣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봉투가 없는 거예요. 예. 그 봉투를 열고 본 분들은 그러니까 그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버렸지. 어우, 이게 뭐야? 이러지 않았을까? 아, 오늘 실패 많다. 조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6인 회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사실 한간에는 여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을 빼고 네. 천신일 그 세종나무 회장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6인 회의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기왕에 천신일 회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천신일 회장 그럼 소개를 했어. 예? 그래서 한겨레 21로 왔다. 한겨레가 안 아니라 했어, 아까. 했냐? 했어. 실패! 그래서. 잘하진 않았다. 예. 그러니까 천신일 회장 같은 경우에 그 이명박 대통령의 50년 친구죠. 고대 동기. 고대 동기고 예. 고대 동문회를 통해서 예.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또 혁혁한 공을 세우셨던 그런 분인데 사실 정치권에 있는 인물도 아닌데 6인 회의의 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그 멤버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면서 뭔가 정치적 의사결정에
입김을 발휘해왔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기이한 구조인 거거든요. 로비의 축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돼. 근데 그 그리고 천신일 30억 회장. 대납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 당비. 이명박이 내야 할 당비를 천신이 대신 냈다. 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어쨌든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은 이 기업체 대출 또 뭐 세무조사 무마로비 뭐 이런 건으로 46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었죠. 그래서 1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고요. 네. 또 항소심에서 2년의 실형과 32억 원의 추징금을 받았습니다. 감형됐네요? 예, 받았는데 감형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감형했죠. 검찰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항소해야 되는데. 그런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합니다. 감형이 됐는데.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글쎄요.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아마도 이 이렇게 추임새를 얻을 수 있는 그 시사평론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 모든 걸 다 자기가 얘기할 수 있거든. 그렇지만 이 멘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떠받들기 위해서. 천신일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그 특수 관계가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역시 추정을 해볼 수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천신이를 내보내려고 사면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때 정봉주하고 딜을 해야 된다. 천신이 내보낼 거면 정봉주도 내보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자신이 권력층과 쇼부를 보겠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그 얘기를 하면 어때? 어떻게? 편집했나? 편집했지 당연히. 근데 그것도 편집. 근데 삭제 삭제! 아니, 삭제가 아니고 근데 그게 사실 딜이 안 돼요. 왜요? 지금 천신일 회장은 그 구속 집행 정지,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혐의가 있고 확인된 팩트들이 있는데 이 사람 천신일은 계속해서 상고를 하는 거죠. 항소를 하고 그런데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고 또 구속 집행도 정지가 돼서 아주 자유롭게 활개치면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것이 이제 최근의 근황입니다. 네, 하여튼 뭐 전 의원이 그때 디테일을 몰랐네. 그렇지. 수감된 줄 알았네. 문제가 있고. 의원님이 그 양반의 전략이 이제 이 양반을 풀어줄 것이다. 자기 임기 내에. 그래서 바터로 정봉주하고 바꾸는 전략을 잘 구사해보겠다. 네. 라고 말했었는데. 실패! 근데 어쨌든 뭐 안 했네, 지금. 불구속 상태긴 하지만 그것도 털어주겠다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거하고 그거 효과 면에서 따질 때, 정봉주를 풀어줬을 때 자기들이 있게 될지도 모르는 정치적 피해하고, 천신이를 지금, 천신이는 어쨌든 자유의 몸이잖아요, 사실상. 자유의 몸이죠. 네. 수감돼 있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 송옥균 기자님 보시기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봉주 형님 풀어줄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법안을 통과시켰네.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고요. 네. 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그게 소급이 될 수 있습니까? 과거에 소급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단 야당의 판단이죠. 민주당의 판단이죠. 경고 규정은 두면 돼. 법을 통과- 그렇게 만들면 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네. 뭐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한다. 압승을 하면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다? 총선 이후에 가능하겠죠. 그럼 6월 그 국회 개원이고 예. 그러면은 빨라야 여름 초여름에나 나올 수 있다. 아니지, 6월 국회 개원이지만 6월에 바로 원구성 협상 입법을 해야 못- 되잖아. 이거 입법을 못 근데 하겠지. 지금 보면은 사실상 그 총선 이후에 법이 통과되더라도 예. 일단 통과되는 시점을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야당 상황들이 사실 뭐 과연 특히 대통합이 아니죠. 그 대통합은 아니고 예. 예. 민주통합당이죠.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예. 진보통합당, 통합진보당이죠. 굉장히 헷갈리는 그냥 기자들도 굉장히 민주당하고 헷갈려 합니다. 진보당이라고 하자.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야당들의 상황이 과연 야당들이 얼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근데 걸- 하고자 해도 네. 제가 보기엔 8월 이후나 돼요. 일정상 보면 국회 일정상 6월에 원 구성하냐고 싸울 거 아니야. 그럼 입법 못할 것이고. 원구성이라 하면 이를테면은 상임위원회 누가 가느냐, 누가 상임위원장 맞느냐 이거 갖고. 법사위원장 누가 하냐 뭐 예. 그거 가지고 한참 싸우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한나라당이 한석도 안 갖게 된다. 그러면 나도 간단해지지 않을까?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가능 못하죠. 예. 조심해. 어쨌든 이게 8월 현실적으로 8월 지나서 선물 소개. 자, 기다려봐. 8월 이게 아, 마무리 선물은 시점이면
8.15 특사 가능성 하나. 근데 이거 대단히 낮은 것 같아요. 이제 사면을 통해 나오는 가능성은 하늘 꼬라지를 보니까 대단히 낮은 것 같아요. 내보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법안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정봉주법을 만들어서 네, 그것도 8월 지나서 9월 이렇게 돼야지 될 것 같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추석이나 볼 수 있다. 빠르면. 멀어. 맨날 다니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적으로. 지금 만약에 2월 달에 법안을 내고, 만약 친박 쪽에서 어떤 정치적 계산에 빨리, 오케이, 콜, 통과. 이러면도 모르겠어. 근데 그것도 그럴 가능성은 낮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낮다. 네. 친박 쪽에서. 친박 왜 쪽에서 정봉주 전 의원 살려줄 이걸 이유가 살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나오면 정부문제 자기를 공격할 건데. 그렇죠. 응? 그나마 한 사람이라도 줄여서 가다 놓는 게 낫지, 자기들 입장에서도. 예. 자, 99%의 희생 뒤에 감춰진 진실. 경제정의란 무엇인가? 예. 자식 셋을 둔 가난한 부모가 있습니다. 장남이 성공하면 두 동생들을 보살펴 줄 것으로 믿고 눈 팔고 소 팔아 장남을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남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부모 형제를 외면합니다.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라면서 몇몇 기업에 특혜를 줬던 대한민국의 이야기. 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극화, 그 실체와 비밀을 밝히는 화제의 신간. 예, 오타가 있군요. 화제인데 화제. 예, 이게 불타는 신간입니다. 이건 언제 분석 갱유될지 모를 화제의 신간. 가난한 집 마다들을 한국경제신문 한경 BP가 협찬을 합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읽어봤어야 추천을 하지. 추천한 적 없습니다. 자, 방청 신청 사연입니다. 오늘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방청객이 많이 오셨는데요. 요즘은 주부님들 신청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주부님들도 보이는 분은 없습니다. 여기. 자, 사연이 좋아도 신청하신 주에 좋은 사연이 많으면 아쉽게도 모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 먼저 첫 번째, 아버지와 정치적 견해 차이로 많은 다툼이 있었는데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와 낙곰수를 듣고 나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소통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드디어 세상 볼 줄 알게 되었다면서 기특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일 모레면은 칠순입니다. 고희의 나이에도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 멋진 아버지와 뉴욕타임스를 함께 방청하고 싶습니다. 네, 오셨어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버님. 그러니까 아드님이 보수적이었는데 바뀐 건가요? 전에는 뭐 이렇게 세상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드님이? 네, 근데 이 녀석이 살아갈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디서 낙곰수를 들었다고 해서 아빠 보고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같이 듣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행이고 그런지. 근데 아버님이 정말 칠순 맞으십니까? 네. 형 아니에요, 형? 아니, 그러면 아드님은 평소에 그러면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거야? 아니면 보수적인 거였어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다 싸움판 나니까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양비론. 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없이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니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리고 저 김용희 PD님께 저도 똑같이 저도 이때껏 순복음교회 신도였거든요. 순복음교회 때문에 저도 진보를 바꾼 저도 똑같은 케이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방송을 듣고 나서 순복음교회를 더 이상 안 가요? 네, 다른 데 가요. 그냥 그거는 아닌데 그 제가 에피소드가 있다면은 순복음교회 제가 성가대였어요. 메인 예배를 하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앞에서 이제 성악가가 막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맨 앞줄에 앉았어요. 근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피곤했는데 하품을 잠깐 했는데 그게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위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품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고. 그러고 막 그래서 몇 주 뒤에 또 공문이 내려왔어요. 뭐 졸음이라든지 뭐 문자질 하면 엄중문책할 것임.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가기가 싫더라고요. 아니, 이하고 그 상관이 없네. 모든 건 아니, 합법 무슨 때문에 교인, 그렇지 않냐. 아니, 근데, 어떻게 교인에게 그 공문이 내려오고, 아니, 직장이야? 교회에서 성가대원들에게 예. 하품하지 말라고? 예. 혹시 성경에 그 하품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나요? 하품하게 만드신 게 뭐 본인의 일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걸 어떻게? 어? 설교 그렇게 재미없게? 그게 문제지 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에 위대한 각하의 모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여학생입니다. 이명박 라운지도 재학 시절 종종 이용했는데 존경하는 각하께서 기부금을 완납하지 않으셨다는 총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알뜰하신 각하의 반띵 정신이 결코 말뿐이 아니었음을 뉴욕타임스 덕분에야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정치학 이론과 현실 정치의 괴리감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사회과학이 좋아서 선택한 전공이고 재학 시절 더없이 재미있게 수업을 들었는데 각하의 집권 이후에 벌어지는 일련의 양상들은 저로 하여금 어디 가서 정치학 전공했다라고 말하기 부끄럽게 만드는군요. 그래서 그 고대하고 연대하고 연고전 혹은 고연전이라는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 연대에서 이제 그 플랜카드를 붙이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에겐 김연아가 있지만 우리에겐 MB가 없다. 이런 거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또 나왔어. 김용민 팬. 이건 내가 읽어드릴게. 아, 목이 좀 아파서. 여자친구가 김용민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네. 김용민님이 허그해줬단 말을 듣고 너무 부러워하더군요. 매일매일 협박에 시달립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방청을 허락해 주소서. 누구예요? 누구예요? 꼭 이런 거 안 오더라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여자친구분이시고. 예. 그래서 아니, 허그해드리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오늘 다 허그해드리겠다고 그랬지. 예, 그 푹신해요, 또. 그랬더니 한 분은 거부를 하시더라고, 여성분이. 저 쉬운 여자 아니에요. 딱 이런 거예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6인회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 이 사람들의 그 공감대를 보니까 김동용은 이 양반 호남 출신 아니에요. 전라북도. 그렇죠. 예. 이 사람 빼놓고는 다 영남이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 김동용은 어떻게 김동용은 이명박하고 2007년 중반에 네. 이제 그 MB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네. 당시 김동용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 있는 이 박희태 회장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캠프와 이명박 캠프 모두 굉장히 영입에 공을 들였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 경험이 많지가 않고 국회 그 세력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물들을 영입을 해서 대세론을 굳혀낸다. 이런 이제 정치적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이상득 의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맡고 해서 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거물인지 어떻게 합니까? 뭐 이 정도면 거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목욕탕에 가보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거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실패 이 새끼야. 왜 그래 자꾸 요새. 네, 어쨌든 6인의 얘기로 6인회. 다시 들어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인회는 정말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치 구단들이에요 보니까. 예.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건 잘 연관이 돼서 보도가 됐던 적은 없는데 6인회의라는 이 명칭의 뿌리가 이명박 캠프가 아니고 예전에 현대그룹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현대그룹에서 당시에 이제 정주영 왕 회장님이 생존해 계실 시점에 네. 6인 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정세영, 정문구, 정몽원 회장, 그리고 이춘림 종합상사 회장, 이현태 석유화학 회장, 그리고 심현영 종합기획실장, 이렇게 6명이 모인 기구가 있었는데 그룹 전반의 의사결정을 이 기구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예. 이명박 사장의 상부기구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따온 거일 수도 있다.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어쨌든 이 6인 회의에 일종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저 개인적인 추정인데, 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하고 또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그 현대그룹에 있었던 6인 회의를
일종의 벤치마킹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6인 회의의 근본적인 성격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뭐 아주 오랜 정치적 동지라거나 아니면 뭔가 이게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구는 전혀 아니죠. 이 멤버들 몇 명을 봐도 그렇고요. 이념이 있어야 뭐 신념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영 전 의원이나 박기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영입된 케이스고요. 물론 이 중에서도 이상득 의원하고 최시중 위원장 그리고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다 이거 뭐 오래전부터 알려진 얘기긴 한데 이상득 의원하고 최시중 위원장은 서울대 동기고 또 친구예요. 아주 오랜 친구 사이고 이상득 의원이 그 코오롱에 있을 때 최시중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옥이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자주 만나서 점심도 먹고 뭐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 왔다. 네. 그런데 그 이상득 의원이 바로 최시중 위원장에게 동생인 이명박 대통령을 소개했던 게 197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최시중 위원장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득이가 동생이 좀 똘똘하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줬다. 아, 그런 그 유언비어를. 이건 팩트입니다. 네. 아, 그 말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제 입에서 지금 실패 이 얘기하려고 지금. 지금 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최시중 위원장에게 70년대 처음 소개를 했고 이때부터 이제 좀 알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1992년에 네. 신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죠. 그 당시 그 이 정주영 회장이 통일국민당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에 참여를 했는데 내가 만들었다고 해야지 그 목소리를 하려면. 내가 만들었는데 머슴이 말이야 명박이가 따로 신한국당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치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둘이 왜 갈라진 거예요? 누구랑 정주영하고 이명박. 아니 그 평생 무슨 이것도 현대그룹 내외부에서 그 풍문처럼 떠도는 얘기인데 말년에 정주영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 이명박 사장이죠. 이명박 사장에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사실 현대그룹에서 뭐 셀러리맨의 신화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현대건설 결국 한번 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때 했던 뭐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성과가 좀 불분명한 지점들. 망하게 한 책임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부담들이 꽤 있었습니까? 꽤 있었죠. 꽤 있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역시 현대그룹 내외부에서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풍문이고요. 확인된 팩트는 아닌데 정주영 회장 이 사망하기 전에 MB를 머슴으로도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그 친구는 머슴으로도 쓰지 마 몽드나 그 앞에 가가지고 조아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면은 다시 얘기에 좀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MB가 그러니까 1992년에 이상득 의원이 최시중 위원장에게 MB를 소개를 했고 이때부터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꿈을 꾸기 시작했다. 92년부터. 그렇죠. 오호. 네. 그러니까 일단 이명박 대통령 하면 지금은 이제 4년 동안의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 왔나를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평가를 다시 하고 있지만 예. 당시만 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뭐 대단한 셀러리맨의 신화였고 그렇죠. 인생에 어떤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생애를 그렇죠. 담은 드라마도 있었고요. 만들어졌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뭔가 큰 꿈을 품어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두 사람이 당시에 이미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항상 되게 자주 하던 얘기인데 6.3 동지회, 그러니까 6.3 한일회담 반대 투쟁 그때 뭐 자기가 학생운동도 해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고대 상대 학생회장이었고 이재호 의원은 중앙대 투쟁위원회의 총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만남을 갖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6.3 동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호 의원이 동지회 회장과 부회장을 같이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15대 국회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고, 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이제 영입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공포 어깨 안마기 또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직장인 학생 노인분의 뭉치고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뜨리는, 예. 뻐근한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뜨리는이 아니라, 시원하게 팡팡! 예. GS 홈쇼핑, G마켓 옥션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인정받은 우수 중소기업 전동 어깨 안마기. 부모님께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이 착한 쇼핑 주문전화 080-667-4949 또는 한이TV 메인 화면 배너 myhan이.co.kr에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자, 권력과 자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한겨레 여러분의 믿음의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한겨레 21 이코노미 인사이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 예, 한겨레 고객센터 1566-9595 또는 한이누리, 한이누리.co.kr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좀 진전시켜서 이번 총선에서 이 6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론에 해야 될 얘기를. 네, 그래요? 네, 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결론부터 합시다. 네. 자, 일단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김동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워. 지금 네. 지역구가 있네? 국회의원 아니죠? 국회는 아니고요. 예. 전 의원인데 예. 지금 여전히 출마를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역구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어딘지 아세요? 강남 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어딘지 혹시 아세요? 이혜원 지역구 아니에요? 이혜원 지역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 이 정치권의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켰던 고승덕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아, 이혜원 의원은 이제 서초갑이고 서초을? 서초을. 그러니까 서초을에서만 DR이 5선을 했어요. 오호. 근데 지난 총선 때는 공천을 못 받았고요. 네. 근데 지금 뭐 DR을 공천해줄 이유가 박근혜 비대위에 과연 또 있을까? 괜히 또 오래된 분을 또 그렇죠. 그 공천한다면 또 당의 이미지에도 별 도움이 안 될 그렇습니다. 것이고. 네. 예, 알겠습니다. 어렵다. 자, 그럼 이 양반. 이분은 굳이 뭐 제가 네, 설명 안 해도. 이 양반. 네. 이분 역시 박근혜 비대위에서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도 이 양반 떨어지면 굉장히 반발할 것 같은데. 뭐 지금도 뭐 얘기하잖아요. 비대위원들은 박근혜 모시고 나가라. 이렇게. 근데 바로 옆 지역구에 은평갑이죠. 네. 은평갑의 안병용 당협위원장이 이번에 예. 그 돈봉투 사건으로 같이 네.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이재호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아. 돈봉투 사건에서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예. 일단 좀 동천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최시중, 그리고 이상득, 이명박인데, 이상득은 이상득 안 나온다고 의원도 그랬고,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총선에 나올까요? 대통령직 그만두고. 또 최시중 위원장 위원장은 역시 지금 정치할 뭐- 뜻이 없어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표정 굉장히 비장. 그럼 좋습니다. 이상득, 최시중, 이재호, 그리고, 박희태. 구속될 것 같습니까? 뭐, 총선은 둘째치고. 자, 일단 뭐, 그 부분은 가부를 말씀하면 부담스러울 거니까, 지수가 가능성이 50%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 일단 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좀 봐야 되는 분이 아무래도 이상득 의원이겠죠.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한나라당 내에 친이계지만 네. 반 이상득 라인이었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상득 의원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검찰이나 법무부 네. 다 뭐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영부인을 누나라고 부르고 검찰총장은 또 MB의 핵심 측근으로도 통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그 구속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이게 레임덕하고도 직결될 텐데. 모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던 그 분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네. 의원하고 먹어야지 보좌관하고 먹어. 보좌관 사실은 가오가 안 사실은 살잖아. 그 중요한 정보들은 보좌관들한테 많이 나오죠. 의원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내 말이 맞아요. 송 기자가 맞아요. 거기가 맞지.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그 양반이 그런 좀 하세요.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상득 의원은 끝난 것 같다. 끝난 것 같다. 끝난 것 같다라는 워딩을 몰아치는데 리액션이 없어, 리액션이. 제 반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반발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MB가 정치를 전혀 안 하고 있다. 뭐 발언도 없고
고작 해야 드러나는 존재감이라고 소녀의 그 패딩 말고는 없는 건데 MB의 정치 그 정지가 이건 결국 이상득의 구속 위기와도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동안은 이상득이 사실상 이명박의 정치를 대신해온 거죠. 대리해왔다. 대신해왔고. 아,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기자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정봉주 감옥을 누가 보냈나요 대체? 이상득이 보냈나요? 네. 뭐 그것도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그 사실은 제가 그전 직장에 있을 때 이명박 정부 상반기 2년 반 동안 청와대 출입을 했었어요. 예. 청와대 출입 기자로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일합니다.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고 보도는 되지 않았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같이 있을 때 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청와대 참모진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상득 의원이 대통령을 명박아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예.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둘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여러 사람 그렇죠. 있는 자리에서 여러 사람 있는 자리에서 예. 명박아 예. 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목격한 전직 청와대 직원이 한테 저는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이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절감했다. 아하. 네, 이런 얘기를. 그 얘기 듣고 네. 명박이는 어떻습니까? 예 형님 이거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오. 딱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당연히 본인이 누려야 할 네. 권한과 또 져야 할 책임을 어떻게 보면 형제 좋게 말하면 형제가 나눠지는 것이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적인 가족 관계가 그것을 전치하고 있는 굉장히 기묘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전치하고 있는. 그러면 최시중도 우리 명박이한테 명박아라고 했나요? 최시중 위원장은 명박아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명박 대통령을 명박아라고 부르는 이상득 의원에게 상득아라고 얘기합니다. 어이 상득이 동생 혹시 이러진 않았을까? 뭐 이렇게 그렇게 보면 족보가 좀 꼬이는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위원장은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에게 막강한 입김, 특히 이제 이상득 의원이 그렇다는 것이죠. 발휘해 왔고 감옥 갈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그 가능성 50% 글쎄요. 넘어요 안 넘어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50%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의미가 어떤 없잖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75%로 합시다 그러면 75%. 아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이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다. 예, 뭐 결론처럼 그렇게 말이 됐는데 이 몰락의 과정을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막강한 권한을 누려왔고 또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몰락한 경험이 과연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친박 되더라고요. 진영에 이 정치 기획자가 유능하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이 유기내를 한 방에 다 보냈잖아. 한 달 사이에 얘들 전부 다 보냈어. 근데 그것도 그 측근들을 치면서 본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근데 그 친박의 정치 기획자가 누군가요? 그래서 그걸 나도 모르겠어. 근데 뭐 우리 나한테 얘기했어 유승민일 거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다들 그게 아니라 꼭 숨어있는 기획자가 있을 수도 있죠. 겉으로 드러난 사람은 그 역할에 어울리는 사람은 유승민 의원밖에 없긴 한데 근데 유승민 의원이라고 하는 양반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모론이라든가 뭐 또 정치적 기획이라든가 이런 데 밝은 사람은 아니라고 나 들었거든요.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 유승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어떤 정치적인 기획이라기보다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높은 나도 그렇게 분이어서 들었는데 이거는 그 기획이 아주 뛰어난 검찰 쪽 출신인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기획통이 있다면 유승민 의원보다는 조금 더 연배가 있는 좀 원로그룹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네. 6인회가 순탄치 않았어요. 최근에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선물을 받으신 그 지난 설 합분인데요. 그 기사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들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정책의 신념에 따라서 모인 가치 집단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사실은 그 DJ나 YS 시절처럼
동교동계, 상교동대 이렇게 묶였던 아주 그 끈끈한 동지애로 묶여있는 가신 집단도 아니거든요. 이들이 그 다 내곡 동기 아닌가? 네. 어쨌든 이들의 그 정치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잡겠다. 그리고 그 권력을 우리가 한번 누려보자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모인 기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고 나서 곧 이들은 서로 충돌과 또 때로는 연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돈봉투 사건을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돈봉투 사건도 따지고 보면 이 친이계 내부의 권력 투쟁의 산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에 2008년 그 전당대회 때. 그러니까 한나라당 대표를 뽑는 자리죠. 그때 박희태 대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이재호 계와 이상득 계가 공동으로 계획한 작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 청와대에서는 박희태 대표를 내세워서 아주 강력한 친위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했고 이들 역시 이제 다른 어떤 누구보다 6인회의 멤버였던 박희태 의장을 내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전당대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정몽준 의원이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친이계 전반적으로 이 좀 내 외부의 어떤 자산을 결속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관련해서 원희룡 의원이 최근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그러니까 돈봉투가 그 당시에 박희태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뿌려진 게 아니라 좌파 의원들, 그러니까 친이계 내부에서도 박희태를 밀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뿌려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중도에 있거나 좀 흔들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봉투를 줘서 나를 지지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그 정상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박희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돈봉투를 돌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원희룡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지하는 대의원들이 과연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전당대회 장소에 얼마나 많은 대의원들을 확보해서 데려오느냐. 이게 문제다. 100%를 다 데려오면 그 표가 다 내게 되는 것이고 돈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뭐 절반만 데려오거나 30%만 데려오면 그만큼 자기 표가 깎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파 의원들에게 줬을 것이다. 라는 게 원희룡 의원의 추측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는 못 받았구나. 돈봉투가 뿌려진 것이고요. 물어봐야 돼. 원희룡한테. 그러니까 즉 친이계 내부의 권력 투쟁, 즉 자리 다툼 속에서 돈봉투가 뿌려진 것이고요. 사실은 돈봉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 역시 사실은 자리 다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승덕 의원이 사실 뜻밖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친이계 아닙니까? 친이계죠. 친이계고 지난 대선 당시에 그 BBK 그 소방수로서 양념승덕이라고 하는 그 아주 혁혁한 정치사에 족적을 남기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과연 고승덕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네. 바보라서 했을까? 이렇게 사실 생각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자기 지역구 친구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박성중 전 그 서초구청장이고 그 사람은 또 박희태 사람이고. 박희태 사람이 아니고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박희태 의장의 먼 친척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 인척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분석에 일정 정도 동의하면서도 저는 그것만 가지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고승덕을 이용한 거죠. 누군가가. 그 친박계 기획자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박희태, 왜냐면 그러니까 고승덕 의원 혼자 자기 지역구를 박희태 라인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보기에는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신속하고 빠르게 박희태 고승덕 혼자만의 반란이면 검찰이 이렇게 빨리 리액션을 취해줄 리도 없고 언론이 이렇게 빨리 받아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고승덕의 마음은 그렇게 시작됐을지언정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은 따로 있을 겁니다. 따로 있을 수 있죠.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승덕의 마음이 어땠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용할 만한 마음 상태였다. 어쨌든 당시에 자기 지역구에 박기태 의장의 친척이자 측근인 사람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력 의원이 6인회 멤버 중에 한 명인 김동력 의원도 계속해서 출마 가능성이 제기가 거기로? 되고 있고 거기로 오. 자기 지역구를 탈환하겠다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고승덕 의원이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는 돈봉투를 받았다 돌려줬고 생계형 폭로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기태 의장의 등에다가 칼을 꽂는 동시에 나의 어떤 그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 양수 라는 경장의 기대가 그 어떤 작용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또 작용했을 저는 수도 그게 있겠다. 결정적이라고 봐요. 네. 그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왜냐면 돈봉투 사건이라는 게 돈봉투 받은 사람이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 문제로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연루시키는 당 전체를 연루시키는 풍도를 한다는 건 한나라당적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적이지도 않고 정치인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게 자기 지역구를 막아내려다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가버린 게 아니라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니 내가 열심히 친히 위해서 뛰어줬더니 박기태랑 김동룡이랑 이런 사람들이 내 거 뺏으려고 하네. 욱한 상태. 그걸 정확하게 보고 누군가가 야 그럼 이렇게 치고 나가 이렇게 한 거겠죠. 예. 기억에 이용장이. 친박 쪽의 기획자의 어떤 개입은 일단 그 가능성만 남겨놓고요. 이 돈봉투 사건의 시작과 끝을 보면 그 시작은 친이계 내부의 권력 다툼이었고 끝 역시 친이계 내부 친이계인 고승덕 의원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어떤 정치적 욕망이 100%는 아닐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부인하지만. 본인은 물론 부인하고 있죠. 예. 100%는 아닐 수 있다고 해도 동기 상당 중에 하나, 부분 네, 동기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작용하면서 여기까지 사단이 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각하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각하가 아직까지라니. 우리 무상급식 받았을 때까지 예. 계속 상득이 형님이 잡혀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 각하는 패닉 상태에 빠질까요? 당연히 패닉을 받죠. 근데 그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상득 의원 뭐 구속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뭐 워낙 걸린 게 많다. 아니 사실은 돈봉투 뿌리도 그렇고, 그렇죠. 어? 그렇죠. 또 뭐 CNK 문제도 측근인 박영준이 연관돼 있는 걸로 전 알려져 차관이 있고.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고요. 네. 그 박영준 차관의 거론 문제를 역시 친이 직계 중에 한 명인 지금 무소속이 됐지만 정태근 의원이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이상득 의원에게 꼼짝을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뭐랄까 이런 얘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양이 앞에 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적인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득 의원의 측근이죠. 그 박배수 보좌관이 검찰에 구속된 게 12월 10일입니다. 2011년 12월 10일이에요. 근데 2011년 12월 11일 그 하루 다음에 청와대에서 참모진 인사를 단행을 하거든요. 당시 언론에서는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는 못했는데 이 인사에서 핵심은 뭐냐면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장다사로. 청와대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청와대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이상득 의원의 핵심 측근입니다. 근데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라는 분이 이날 인사에서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 바로 총무기획관의 기용이 돼요. 김백준 전 네, 그렇죠. 김백준 전 기획관의 자리. 그러니까 김백준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쉬고 계시죠. 쉬고 계시고 이거 계속 이제 얘기가 좀 새게 되는데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의 그 근황은 집사. 예, 돈 관리해준 집사. 대통령의 집사고 BBK 시절부터 뭐 계속해서. 돈 관리 집사예요. 근데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청계재단으로 좀 와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청계재단 기억나시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 내지는 환원하셨던 청계재단에서 좀 와서 이걸 맡아달라 이런 제안을 받고 있는데
이 본인은 물론이고 이제 주변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자리에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을 기용했다. 그것도 이상득 의원의 측근이 구속된 바로 다음 날. 이게 과연 어떤 의미겠느냐. 그러니까 총무기획관이라고 하는 자리는 청와대 모든 살림을, 돈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자리고,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이 그렇게 측근이지만 이 사저 문제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SD, 그러니까 이상득 의원의 측근을 다시 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총무기획관은 어떻게 보면 퇴임 이후까지, 그러니까 자신의 돈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정권의 뒷문을 닫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권 전반 그리고 대통령 본인까지도 이 퇴임 이후의 문제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대통령 자신의 친형인 이상득의 측근을 앉혔다. 즉 SD의 사람 말고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여전히 되는 게, 예, 형님에 의존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돈 문제가 그만큼 더럽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만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돈에 관해서는 아무도 안 믿는 게 원래 우리 각하의 올고준 심성이죠. 돈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 정권 초반부터 지금까지 뭐 상황이니 뭐 영일대군이니 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상득 의원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그리고 각종 의혹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도 그 형님에 대한 대통령의 의존. 무한 사랑과 무한 의존은 계속되고 있다. 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저는 이상득 의원이 감옥에 가느냐, 그러니까 안 가느냐는 박근혜가 얼마나 몰리느냐, 안 몰리느냐에 달렸다고 봐요. 많이 몰리면 감옥 가고. 감옥 보내는 거죠. 저 각하와의 단절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아직까지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뭐 계속해서 좀 불편한 관계를 몇 년 동안 이어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걸 중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상득 의원과 박근혜 전 대표 사이에 뭔가 거래가 있다고.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관측과 의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라면 어떤 거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만 흔들어라. 이 정권 잘 해갖고 마무리 짓고 당신에게 물려주겠다. 라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끝나고 나서 나를 감옥에 보내지 마라. 그렇죠. 끝나고 나서 나를 보내지 말라. 그러니까 안전보장에 대한 문제예요. 그 전에 이런 소문이 있지 않았나요? 박근혜하고 이상득이 아무래도 다음 정권 때 정치보복을 우려해서 박근혜하고 이명박 사이를 굉장히 좀 가깝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이제 다음 정권 때에서 국회의장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네, 있었죠. 네. 근데 이제는 근데 사실 이상득 의원 같은 경우는 친이계 여러 뭐 의원들이나 또 원로들 중에서도 비교적 박근혜 전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편이에요. 가까운 편이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해서 대화를 해왔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통로는 SD일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이 있죠. 예. 명박이라는 말을 했다라는 게 보도가 됐었어요. 국민일보에. 아, 그런가요? 예, 뭐 무리를 일으켰다 뭐 그런 식으로. 보도했었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그 기사를 인용하면서 실컷 명박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고 네.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반발하지 못하는 과연 이게 자연인 이명박하고 대통령 이명박하고 구분이 안 되는 이 가족 사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기 돈인지 나라 돈인지 구분 못 하잖아. 그렇지. 그게 확실히 여기 확연히 드러나네요, 여기서. 예. 그런 걸 구분할 기본적인 소양이 없어, 철학적 소양과. 네. 이것의 소양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인 회의의 몰락과 함께 너무 오늘 안 떠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어떤 끝자락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나오는 분들한테 다 묻습니다. 총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야당이 이길 것 같아요? 여당이 이길 것 같아요? 그잖아요. 네. 이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권력이라는 게 무상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이 위풍당당함. 난 이 인간들 몰락할 줄 알았어.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순간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예,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 권력을 갖는 사람은 정말 이 칼날 위에서 춤추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뭐라 그러셨죠? 총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야당일 것 같아요? 여당일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구도에서는 아무래도 여당이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비대위가 남은 총선 기간 동안 아주 뭔가 황골탈퇴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쇄신 작업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물리적 시간이 과연 있느냐? 저는 별로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관건은 야당 쪽에 있다. 야당이 얼만큼 메이드를 잘 하고 각 지역에서 그리고 중앙 차원에서 단일화 협상을 어떻게 어떤 측면 어떤 그 수준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갈리지 않을까. 이니셔티브는 일단 야당에게 주어져 있다. 국면을 만드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송호균 한겨레 21 정치팀 기자와 함께 6인 회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방청하실 방법. 네.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블로그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가입하시고 비밀글로 신청해 주시는데요. 꼭 사연과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큰 박수!